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엠 송인남입니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업 안전의 현장의 그 안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300~400명가량, 그러니까 하루에 7~8명꼴로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안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호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학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명아 대전 MBC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효율지상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석탄 공급용 컨베이어 운영 업무,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한 명만 일했고 입사 후 단 3~4일의 교육을 마치고 서둘러 현장에 인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위험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외주화로 일이 진행됐고 문제점이 발견돼도 개선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부착화됐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지만 개선이 되고 바뀐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28차례나 위험한 설비나 근무의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습니다. 컨베이어 테일 쪽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슈트가 찢어지고 해도 계획만 잡고 있다 몇몇만 하다가 시간 끌고 결국엔 이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그 설비 개선을 1년 동안 10번이 넘게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많지도 않았다가 결국 사고가 반복돼도 하청업체 잘못으로 분류되니 은폐에만 급급하게 되고 정작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은 무죄 사업장이 되는 모순적 명예를 갖다 보니 근본 해결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용역업체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용역의 감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물류회사인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는 석 달 동안 2명의 젊은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갔다 감전으로 숨졌고 10월에는 30대 협력사 직원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냥 기계죠. 너는 그냥 이렇게 해라.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소통의 부재, 안전보다는 효율을, 원칙보다는 편법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작업장에 미래는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24살의 젊은 노동자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직접 이 사고를 취재한 조명아 기자가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0일 저녁 6시 20분쯤 야간조로 출근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케이스로 덮여 있었는데요. 네. 경찰은 김 씨가 이 케이스 안으로 이제 케이스에 이제 점검창이 나 있는데 이 점검창 안으로 머리를 넣고 컨베이어를 점검하려다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조 기자님께서. 네, 제가 계속. 네. 일단 김용균 씨는 이제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입수한 부검 소견에 따르면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소견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시 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를 이제 누군가 발견했다면 좀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 씨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2인 1조 규정이 있었지만 어떤 효율성 이런 이유로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김 씨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정지 장치인 풀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코드에는 이제 줄이 있는데요. 줄을 팽팽하게 이제 해놓으면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게 느슨하게 해놨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당시 사고가 당했을 때 이제 풀코드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조성혁 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확인한 것도 비슷한데 지난 목요일 날 모 방송국에서 고인이 작업하던 현장 CCTV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 안으로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일이 보이는데 고개를 집어넣는 이유는 그 안에 벨트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사실 소리로 듣거든요. 소리에 뭔가 이상 소음이 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발전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고개를 넣어서 작업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안전교육 받지 못하고 그 현장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작업하면 된다라고 보통은 교육받고 시작하는데 여기가 보면 그 영상에 그 손전등을 잠시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핸드폰에 불빛을 비추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 헤드랜턴도 없이 그러니까 양손이 사실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한 손에 핸드폰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안전용품이 구비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어두운 공간, 그리고 혼자 해야 되는 작업, 게다가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작업적 요인이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서 천천히 이제 그 고통을 느끼셨을 건데 누군가만 있었다면 뭐 정지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에게 응급구조를 하건 했다면 충분히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좀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원인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발전소뿐만이 아니고 타 발전소에서도 어떤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작업 환경이나 또는 공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어떤 논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뭐 이런 발전소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들에서 법상에 나와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다면 좀 더 법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도 높은 안전관리 체제라든지 활동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정 박사님. 예,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사실은 초보 기술자잖아요.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왜 그러면 이 개인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개인이 사고를 왜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뭔가 그 작업장 안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런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잘했으면 당연히 그런 사고가 안 났겠지만 노동자들은 그 기술이나 이런 건 다 틀리거든요. 경험도 틀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우선 중요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됐던 거죠. 네 분의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서 이것이 예견된 사고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장의 작업 인력들이 이 문제점들을 수십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불감증의 어떤 결여가 이런 사고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짚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전불감증을 사실 꼽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수준이 네. 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신 그 김용균 씨도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안전교육을 받게 되는 시점이 성인이 된 이후에 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해야 하는, 즉 네. 생활 습관이나 문화적인 요소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성인이 돼서 비로소 이제 안전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이런 걸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에는 동의하면서 조금 더 심하게 세게 얘기하면 네. 이건 기업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아까 뭐 28가지의 정비 개선 요구했다라는 게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네. 거기에 이번 사고 났던 데도 있고요. 근데 누구한테 제안을 하냐면 자기네 하청업체인 휩스가 아니라 예. 서부발전에다가 제안을 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 설비나 이런 것들을 뭐 하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면 원청인 서부발전에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서부발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태안화력이 사실은 올해 12월에 가동된 지 3년 차거든요. 예. 이거보다 먼저 동일한 작업 형태가 있는 영흥화력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흥의 이제 그 발전소 설비의 설계도가 그대로 태안으로 예. 가져왔는데 영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태어나서 놀라시는 건 뭐냐면 영흥에는 작업을 편안하게 해서 이것도 있고 영흥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해서 이것도 있는데 안전장치가 많이 있다는 예, 말씀이죠. 태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건설 당시에 함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데 예.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발전소 짓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데 예. 이런 아주 소소한 안전설비들, 작업자를 위한 설비들 이런 것들이 빠진 이유는 뭔지 네. 사실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감증이라기보다는 고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이제 취재 결과 좀 그 인재다라는 정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취재했을 때 접수된 이제 시설 개선 요구만 28건이었고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일상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사고가 난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겉에가 안전 케이스라고 해서 케이스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점검창이라는 작은 문에 이제 몸을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창의 크기나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요구들을 이제 현장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구조상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서부발전 측에서 개선이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점검창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김용규 씨처럼 몸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봐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탄 제거 작업도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낙탄 제거 작업을 할 때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창에 들어가서 이제 낙탄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이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뭐 물로 청소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 서부발전 측에서는 뭐 동파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해명들을 하면서 결국엔 개선이 끝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도 확인됐습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죠. 시민단체하고 유가족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시민대책위와 그런 유가족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대책위는 처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고 난 현장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나면 작업장은 정지하고 안전점검을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김용균 씨가 일하던 90호기는 작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1호기부터 8호기까지의 발전기를 봤는데요. 여전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첫마디가
내 아들은 이렇게 이렇지만 저기에 있는 다른 부모의 아이들은 그렇게 이룰 수 없다. 예. 저기도 정지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사고의 원인 조사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고용 관계에 있어서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뭐 하나 개선할 때도 자기 하청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정규직에게 전달되는 예. 근데 정규직에서는 안 해주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예. 사실 하청업체는 정규직에게 요명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실제로 안전 업무에 있어서는 생명이 위중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사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CJ 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도 2명의 젊은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것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돈의 논리, 즉 경제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용은 기업이나 또는 기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소모성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소모성의 비용보다는 이 사실 사고 한 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업 이미지 실추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같은 가치화 이런 거 부분들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직접적인 어떤 그 손실 비용보다는 간접적인 손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고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즉 투자성의 어떤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정 박사님은 이런 것들이 왜 잘 안 될까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용 문제가 맞긴 한데요. 이 모든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나 안전한 활동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되냐? 정규직들이 일하는 데는 됩니다. 근데 정규직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28번이나 이 서부 발전의 이 위험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건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냐?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정규직들이 얘기하면은 이거는 작업 개선 사항이 돼서 고충 처리가 되고 개선 사항이 돼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이 설비에 대한 책임도 없고 또 이 하청 노동자들이 얘기를 해봐야 원청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월하청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발전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이 조선업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287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287명 중에서 조선업에서요. 하청 노동자들이 89%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한 11% 정도가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주로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은 일은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생산을 담당해서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인지하고 뭔가의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은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된 건데 어떤 구조가 되냐면 가장 위험한 것부터 하청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것들은 하청으로 안 나가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원청은 거기에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아요. 원청 규모가 있어서 사실은 시설 투자나 기술 투자할 수 있는데 하청업체들은 그걸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점점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오래된 자료이기는 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07년도에 예. 왜 하청을 내느냐라고 설문을 했어요. 이건 사업주들에게 한 설문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에 40.8%가 위험해서 예. 하청냈다. 예. 이거 뭐냐면 우리 노동자들은 다치면 안 되고 하청업체는 우리 사업장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실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임금이 28%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현재가 이제 그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하청업체들은 현재 보험료를 계속 올라가요. 근데 원청인,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공공기관들 포함해서 현재 보험료를 매년 돌려받아요. 예. 왜? 세율이 동종업체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돌려받은 게 발전소에서만 112억? 예. 안전설비 안 투자해도 되고 자기네 재해율 안 올라가고 보험료 낸 거 돌려받고 그러니까 자꾸 예. 하청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보면 위험한 직업, 위험한 작업, 이건 값싼 비용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때 위험의 외주화 현상인데요. 정말 이거 어떤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그 조성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업무부터 외주화하는 실태는 뭐 단순히 발전, 뭐 조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봤는데 28조에 보면은 이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이제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사실상 불리의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보호 장치가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부 장관의 이 말은 또 노동부 장관의 또 허가가 있으면 이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법을 좀 악용을 해서 좀 실제로 그 위험 업무만 외주화하는 현실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태안화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도요. 최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만 최근 한 10년 동안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숨졌고요. 그러나 이제 이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숨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청인 서부발전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세금 감면까지 무죄의 사업장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제 위험한 업무는 하청이 하지만 그 책임은 원청은 전혀 그 위험 업무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실태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좀 취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실태들이 만연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왜 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보면은요.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이 가는 거거든요. 설비도 더 많이 뭔가 안전 설비도 더 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더 지켜야 되고 뭔가 아니면 그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위험한 업무들이 사실은 외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위험한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가 덜 나는 이유는 작업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아까 그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지 뭔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업무의 분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청과 이 하청업체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좀 덧붙여서 더 말씀해 주시죠. 이번 사고가 제가 구의역 그 스크린도 사망 사고 때도 저희 노조 조합원이 셨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대책위를 만들어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김군이고 이번에도 김군인데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구역 김군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뭔가 작업을 하려면 원청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이게 단계가 아주 여러 단계예요. 내가 내 직상급자에게 요구하고 직상급자가 또 더 높은 상급자에게 요구하면 그가
원청에게 요구를 하고 원청이 다시 다른 그러니까 원하청 관리하는 원청에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원청이 그 업무를 하는 원청에게 예. 한 4단계, 5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네. 사실 그때 구역 스크린도어 때 1, 4호선은 하청이 했었고 예. 5, 8호선은 정규직이 그 동일한 업무를 했었거든요. 네. 5, 8호선도 뭐 위험한 건은 몇 번 있었지만 사망사고까지 없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 열차 들어온다, 열차 멈춰라, 열차 언제 오냐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는데 네. 비정규직 뭐를 4단계, 5단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예. 굉장히 컸고 이번에도 그런 구조 속에서 거세당하는 거죠.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예. 그런데 이게 그 하청업체의 사고율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2014년에 39.9%였는데 2016년에는 42.5%. 느는 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더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공기관에서도 예. 하청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고 예. 책임과 권한 주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송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전 업무와 관련된 이런 업무의 경우에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 이런 말씀들 다 하시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조정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피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하청을 업체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하청업체. 아까 뭐 김용구 씨도 총 28건의 어떤 공정상의 어떤 개선 사항을 핸드폰 촬영을 통해서 제시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주체는 사실 원청이 그 사이트 내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말단에 있는 그 사원의 어떤 얘기가 쉽게 위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의 예조가 상당히 좀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직접 고용을 하면은, 무엇보다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 안 됐냐면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거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에너지 산업을 그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민간에다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일도 사실은 90년 전에는 한전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전에서 나와서 자회사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간에 팔려서 아예 이제 민간 산업이 됐는데 이게 한 20여 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에너지 산업을 조금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진행된 게 결국에는 이게 원하청의 구조만 좀 더 많아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기업조차도 들어와서 이 설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부 정책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의해서 정규직화 대상이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1년 동안 사실 답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사고로까지 이어지게도 됐는데 조금 더 이런 논의가 좀 우리가 좀 빨리 됐었더라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원청업체에서 그냥 이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을 내는 그런 업체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업무 능력이나 안전 능력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최저 입찰제가 주는 하나의 또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 제도가 바로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안전 분야만큼은 사실 최저가 입찰제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에서 보다 법적인 어떤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안전관리 제도 또는 뭐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두 제도권에 이제 맡겨가지고 그 보다 더 나은 설비, 안전한 설비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정교한 이런 입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 기자님. 일단 저도 이 최저가 입찰제는 굉장히 이제 안전에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나본 김용균 씨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헤드랜턴을 받았다, 아니면 뭐 1년 만에 뭐 이제 손전등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하청업체에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용역 계약을 할 때 이제 써낸 금액이 있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이제 안전 제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유롭게 주지 못하고 이제 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런 필수적인 장비를 받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번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논의에 이제 컨설팅 결과에도 이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라도 좀 정규직화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 흐름들이 조금 지연된다면 이제 뭐 최저가 입찰이라는 현재 제도라도 빠르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요, 그 최저가 입찰의 안전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임금 떼어먹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MBC 보도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 김영균 씨가 했던 일은 사실은 그 입찰 단가에 따르면 400만 원이 넘는 급여였는데 실제로 이분한테 주어진 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만연한 어떤 관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이런 기술과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약 한 300만 원, 400만 원의 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원하청이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그 노동자들한테는 그 금액을 주지 않고 깎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좀 더 안전에 신경 쓰고 좀 더 그 고숙련의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실 430여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월급으로요. 그렇게 임금 책정이 됐던 것은 여기가 약간 외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했건 대학을 졸업했건 대부분은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일이 힘들고 교대 근무고요. 그리고 여기는 탄가루가 날리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몸에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가가 조금 높게 상정이 돼 있었는 건데 그걸 채 주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 저는 안전에 아주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최저 낙찰가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중간에서 임금을 떼먹는 이런 원하청 관행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장님도 덧붙여서 하시죠. 네, 저는 그 입찰가에 있어서 사실은 안전관리비는 이게 정규직이건 이게 비정규직이건 똑같은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랜턴의 질이나 안전화의 질이나 작업복의 필요성이나 이걸 하청 노동자라고 해서 6개월에 하나 필요한데 원청은 3개월에 하나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용역 발주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으니까 임금이 비정규직이면 안전보호구도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문제를 현재 입찰하는 제도 내에서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게 발전소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기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기업들은 어쩌면 더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최저가 입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개선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대책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영균 씨가 숨진 컨베이어 벨트가 사실 2달 전 시행한 운전설비 안전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타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 합격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떤 걸로 조사하러 나간다 다 알려줘요. 뭐냐면 청소하라. 관리해라, 뭐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주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원래 우리 이렇게 일 안 하는데요. 뭐 한다고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라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일하는 걸 평가하고 관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표현은 뭐 자율안전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된다라면 오히려 본인들이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와서 어느 시점에 딱딱딱딱 오케이 끝
이런 구조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법적인 어떤 제재는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법적인 제재는 좀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어떤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까지 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좀 올해 이제 28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됐죠. 정부가 지난 11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사실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는 오늘 이제 공청회를 갖고 이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전반적인 그 방향은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유해한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좀 하도급을 줄 수 있었는데 노동부 장관의 인가의 범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조금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어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정 박사님은 산업안전개혁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도 이미 원청 사업장은 본인들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즉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 교육도 시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또 필요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의 관리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 횟수를 좀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원청이 좀 더 강하게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로 지금 빈분의 이런 사고라든지 우리 사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하청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런 중대재해들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안전보다는 생산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빨리 생산을 하는 것들, 또 안전보다는 말씀하신 비용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청의 점검과 또는 원하청 간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수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산업안전 어쨌든 28년 만에 개정이고 11월 30일 날 냈지만 환노위에서 논의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균 씨의 사고 이후에 이제 언론이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처리에 속도가 붙어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법의 많은 부분이 왜냐면 그건 하청업체,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장이 아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책임을 늦췄던 것을 원청의 책임이 강화하는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해요. 보통 몇 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했던 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실형 얼마 이상, 그러니까 하한선을 두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번에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 봐서는 이런 처벌의 수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도급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금지한다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 간의 어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자유를 좀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업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계속 논의되었던 어떤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 김영균 씨 사망 이후에 이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예, 그리고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래는 저희가 기업살인법이라고 명명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명명한 게 아니라 영국이 제일 먼저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엔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에 입법 발의했는데, 사실 사업주들 측에서는 혹은 정부도 그럴 수 있는데 자꾸 풍기로 내몰리는 것 같으니까 이 법안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윤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전부터 살인기업, 그러니까 한 해 가장 많은 재해가 나는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상을 주었던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삼성, LG, 대우, 현대 대기업들이에요. 최근에는 어디가 들어오냐면 코레일, 조정사업본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고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라는 거예요. 외주화되어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기업. 마무리 말씀 뭐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고를 보면서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배우고 학습하고 남겨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계속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중간관리자에게, 중간관리자는 말단관리자에게 넘기고 있는 시스템을 없애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동자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영학 기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경제 논리가 참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만큼은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취재 결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당시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제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그 옆에 있는 컨베이어도 문제가 있어서 멈춰놓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제 좀,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제 90포기를 멈추게 되면 그 한전에 팔아야 되는 전기값이 하루에 이제 얼마씩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입장에서 그걸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신을 수습하고 한쪽에서는 그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안전만큼은 경제 논리에 좀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일지라도 좀 안전한 장비라던가 어떤 안전한 그런 2인 1조 근무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게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공동 사용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원청과 하청이 최소한 두 가지 입장에서는 같은 사용자로서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산업안전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청과 하청이 똑같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원청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셨지만은 여러 고충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묵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고충 처리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법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협력업체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도 같이 들어가서 고충을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대안은 여기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 사업장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최소한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좀 그 국가의 원칙으로 좀 세우고 이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법제화가 이번 기회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개정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안전관리 활동,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운 것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어떤 안전관리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업주,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 무시를 한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업주나 사업주 이런 분들이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는 지금도 작업장 도처에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จะขึ้นจ่าปึ่งเอ้า Is you is all is you and my baby The way you're acting lately makes me down You is still my baby, baby Or has that flame in your heart Jangan gonna find Premium Private Color and over